안녕하세요. 40살 여자입니다. 제가 결혼한 지는 이제 13년 차이고요. 신랑은 동갑내기이고 지방에 같은 중학교 동창인데 각자 고등학교랑 대학을 다른 도시에서 다니다가 성인 되어 다시 만나 연애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어머님들도 서로 스치듯 보며 얼굴을 알고 계시던 분들이셨고 다만 서로 사는 도시가 여전히 다른 바람에 자주 얼굴을 보지는 못하고 각자 잘 살고 계셨어요. 저희 부부는 결혼을 하면서 남편 사업 때문에 사무실에 있는 시댁 근처에 있는 동네에 자리를 잡았고, 시댁과 저희 집은 거리를 굳이 따져보자면 걸어서 20분 정도, 차로는 10분이 채 걸리지도 않습니다. 요즘같이 날 좋을 때에는 나들이 겸 살랑살랑 걷기 딱 좋은 거리이죠. 저희 남편네는 아들 둘에 딸이 하나이고 남편이 바로 장남이에요. 며느리를 두렵게 만든다는 바로 그 장남 말입니다. 사실 결혼하면서 장남이라는 남편의 위치가 나름 좀 부담이 되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막내 아들이어서 저희 어머니는 거의 숙모들이나 고모들한테 예쁨을 받기만 했던 며느리였거든요. 대신 큰 숙모는 늘 장남이던 큰삼촌을 따라서 할머니 옆에서 많은 일을 했었던 걸 봐왔었습니다. 그걸 봐오며 자랐다 보니 장남네는 집안에서 가장 많은 책임을 안고서 살아야 하는 집이라는 생각 같은 게 자리 잡혔던 것 같아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장남한테로 시집을 간다고 하니 마음속에 괜한 짐이 생기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처사였죠. 그래도 시부모님이 워낙 좋은 분들이신 것 같고 또 저희 부모님과 나이도 비슷하셔서 제게는 우리 부모님을 챙기는 것과도 같게 느껴지곤 했기에 큰 문제나 마찰을 일으키진 않고서 잘 지내보고자 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막내 며느리였어도 최선을 다해서 큰 숙모를 도와드리고 또 며느리 노릇을 잘하고 사셨던 것처럼 저도 첫째, 둘째인지에 대해서는 연연하지 않고 그저 며느리 도리만 잘하고 살고자 했어요. 어쨌든 며느리로 이 집안에 들어온 것도 인연이고 우리는 이미 법적으로도 한 가족이 된 사이니까 가족들이 원만하게 잘 살기를 바랬죠.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요, 남편 따라 시댁 옆으로 결혼을 해서 와보니 이거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아무래도 장남집이라면서 시부모님이 양껏 자신들의 머리를 기대서는 살고 있었는데 저희가 다른 곳도 아닌 시댁 코앞에 살게 되니 시부모님이 끊임없이 저희를 찾아대셨죠.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일하는 남편이 아니라 집에 있던 저를 말입니다. 저는 결혼 초부터 쭉 지금까지 주부로 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기도 했고 혼자서 돈을 충분히 잘 벌어오고 있었는지라 제가 굳이 적성이 뭔지도 모르는데 돈을 벌어야 한다며 일을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애 둘을 낳고 나서는 애들 키우느라고 주부로 완전히 자리를 잡고서는 내조만 열심히 했고요. 그렇다 보니 시부모님은 가까이 살고 있는 자식이기도 한 저희 남편네에 자주 와서는 애들이 보고 싶다면서 저희 집에 하루 종일 붙어 계시는 날도 많았고요. 그냥 애들 데리고 밥이나 먹으러 오라고 혹은 애들 좋아하는 음식을 해놨으니 오라 하면서 거부할 수 없는 제안으로 집에 불러내시는 바람에 제가 애들을 데리고 시댁을 자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많이 부담스럽고 저도 불편한 게 많았는데 너무 자주 불러주시고 또 허물없이 저와 제 아이를 대해주시니 어느샌가부터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인데도 자꾸만 찾아주시고 챙겨주시라는 게 고마웠죠. 그러니 저도 힘든 건 매 한 가지였으나 시어머니가 부르시면 최대한 싫은 티를 안 내고 찾아 배웠고요. 애들을 우르르 데리고 가면 시부모님의 시선은 온통 애들한테로 쏠려 있었는지라 밥을 지어내거나 설거지를 하는 등의 부가적인 노동은 제 역할이었답니다. 시부모님은 부엌으로 아예 들어오려 하질 않아서 제가 거의 암묵적인 명령하에 그런 일들을 해내왔던 것 같아요. 이것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는 너무 익숙해서 그런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시댁에 들어가면 제가 손발벗고 나서서 어머님이 필요하시겠다 싶은 집안일을 했고요. 그 밖에도 두 분이 병원을 가시거나 가까운 약국을 가실 때에도 저한테 같이 가자 연락을 하시면 꼭 따라갔고 그렇게 가면 병원비부터 시작해서 하다못해 몇천 원짜리 약값도 다 제 지갑에서 나갔습니다. 정확히는 제 돈이 아니라 제 남편이 벌어다 준 돈이었고요.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시댁 가까이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숙명처럼 해내야 하는 일이라 생각을 했어요. 결혼하고 산 지가 지금 벌써 13년째인데 시댁에 가는 건 이제 제 삶의 일부가 된 거나 마찬가지였죠. 가정주부인 걸 뻔히 아니까 시부모님도 무슨 일손이 필요하면 다른 자식들은 다 내버려둔 채 저만 꼭 찾으셨고요. 생일날에도 자식들을 불러서 밥 한 끼 사달라고 해도 됐을 텐데 이상하게 저희 가족들만 불러 모아다가 외식을 하거나 저희 집에서 밥을 얻어먹었습니다. 외식도 당연히 장남인 저희 남편 돈으로 지금까지 10년이 넘게 결제가 되어 왔고요. 이쯤 되면 그냥 시부모한테 호구 잡혀 사는 게 아니냐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정말 그런 것도 같더라고요. 저희 시부모님은 돈이 없는 분들도 아니셨거든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남편을 통해 전해 들었었는데 시아버지께서 남편 사무실이 들어서 있는 동네에 건물 하나를 가지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것 말고도 시댁 주변에 있는 뒷산 일부의 땅을 소지하고 계시다고도 했고요. 아직 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지방 동네는 아니라서 그 땅값이 얼마나 할런지는 모르겠으나 가지고 있으면 분명 돈이 되고 팔릴 땅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시부모님은 돈 한 푼은 어째 저희 집을 위해 써주질 않으시더라고요. 매번 생신상도 저희가 두 분을 위해 1년에 2번씩 챙겨드려야 하고 또 주기적으로 외식도 시켜드리면서 바깥바람을 쐬드리게 했는데도 어째 단 한 번을 저희를 위해 써주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럼에도 며느리를 매일같이 찾고 애들 보고 싶다고 집에 오라고만 하니 저는 늘 불려갖고 가서는 돈 한 푼 받아본 적이 없이 시댁 살림살이를 하곤 했습니다. 저도 시어머니가 시키는 게 아니라면 그냥 모른 척 했어야 했는데 시어머니란 말만 안 할 뿐 제가 가만히 앉아있기라도 하면 옆에서 눈치를 엄청나게 주는 분이셨어요. 왜 앉아있냐는 말을 눈으로 쏘아대기도 하고 또 너가 요즘 살이 쪘다 싶은 게 많이 앉아있어서 그런가 보구나 라고 하면서 곧 일어나란 식으로 말도 해서 제가 늘 엉덩이 아래에 가시가 박혀있는 듯이 시댁에선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소한 것들보다 사실 더 저를 힘들게 하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의 다른 형제들이었어요. 저희 남편이 장남이니까 당연히 명절마다 제사도 책임을 져야 하고 그리고 가까이 사는 시부모님을 더 열심히 잘 챙겨야 한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는 도련님이나 아가씨한테는 저희 부부가 명절에 더 많은 일과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불만을 토로한 적이 없었어요. 솔직히 왜 장남이 제사를 혼자 떠맡다시피 하면서 책임져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둘 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 세대를 통해 보고 자란 게 많아서 그런지 당연시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늘 명절이 다가오면 이틀 먼저 시댁으로 매일같이 출근해서는 어머님 옆에서 제사 음식도 사고 또 제사 요리도 했습니다. 명절 당일이 되면 이미 시댁 제사상에는 저희 남편이 지불한 돈으로 제가 요리를 한 음식들이 한가득 채워져 있었고 그러면 도련님과 동서는 늦지막히 시댁에 도착을 하곤 했죠. 저희가 모두 다 애를 낳지 않았을 때부터 그러더니만 각자 애를 둘씩이나 낳고 나서도 변함없이 게으름을 피우더라고요. 마치 제사는 큰형님네한테 모조리 일임을 했다는 듯 말입니다. 참고로 도련님네는 서울에 살고 계셨고요. 서울에서 집을 살 때 시부모님이 돈을 2억이 넘게 보태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부부는 남편이 스스로 돈 벌어 저렴한 지방의 아파트를 구매한 것이었는데 도련님네는 시부모님의 경제적인 지원을 참 아낌없이 받은 케이스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절이 되면 당일날 아침이나 전날 밤 늦지막히 도착을 하는 꼴이 참 섭섭하고 왜 저러나 싶더라고요. 그래놓고서는 와서 제가 만들어 놓은 음식을 보고서 고맙다 혹은 수고하셨다는 인사 한마디를 해주지도 않았고 제가 만든 음식으로 밥만 맛있게 먹고 나서는 자기 친정을 가야 한다면서 또 저희 가족들보다 먼저 집을 나서곤 했네요. 명절 전부터 시댁에서 고생하고 있던 저는 여전히 그 제사상부터 밥상까지 치우고 정리한다고 시댁에 남아있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기분이 나빴던 것은 형님네를 도와주려 하지를 않는 도련님네보다 바로 시부모님이셨어요.
늦지막히 와서 숟가락만 얹고 치우지도 않고서는 자기 친정 가고 싶다고 내빼는 동서네를 그래 가야지 얼른. 오늘아 수고했다. 다음 명절에 보자. 라고 하면서 아주 귀한 손님을 내보내는 듯이 인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냥 시댁에서는 저희 집이 가장 우습고 만만하고 또 노동을 당연시 해야 하는 아주 바보 같은 집구석이었던 것이죠. 그걸 사실 저보다는 남편이 더 느끼면서 매사 기분 나빠했었고, 다만 남편은 남 앞에서 화를 잘 내지 못하는 사람이었는지라 제대로 시부모님이나 자기 형제들한테 화를 내지 못했었어요. 그러니 저도 남편이 나서주질 않는데 내가 뭘 또 할 수 있을까 싶었던지라 그저 참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가 제가 지난 8월에 아주 배신감에 휩싸일 만한 충격적인 말을 전해들었어요. 그날 저희 둘째가 아파서 병원에 간 사이 코로나 때문에 혹여나 싶어서 큰애를 병원에 함께 데려가지를 않고서 시댁에 맡겼었는데 큰애를 데리고 집에 오는 길에 큰애가 말하더라고요. 엄마, 할머니 건물 팔았대.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 할머니 건물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라면서 아이에게 그 소리를 어디서 들었냐는 출처를 물으니 애가 잠시 눈을 피하다가 대답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삼촌한테 줬다고 말했는데 할머니 거니까 삼촌 준다고 한 거 아니야? 할머니 건물 있어? 라고 말이죠. 그 순간 집에 가다 말고 제 앞에 하늘이 얼마나 노래졌는지 몰라요. 시어머니가 자기 건물을 개고생하며 살아온 저희 집도 아닌 서울에 이미 2억 받고 집도 샀던 도련님께 준다니. 이 말을 듣고 뚜껑 안 열릴 사람이 어디 있나요? 얘는 또 요즘 애들이라서 그런지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것 마냥 저한테 자꾸 무슨 건물이냐고 묻는데 그 바람에 제 머릿속은 완전 멘붕이었죠. 바로 애들을 집에 데려다 놓고서는 집 밖으로 뛰쳐나와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다짜고짜 큰애가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당신 뭐 아는 거 있냐면서 제가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역정을 쏟아내니 남편이 한숨을 쉬면서 대답을 하더라고요. 당신도 들었구나. 나도 얼마 전에 들었어. 우리 엄마가 수진이한테도 땅을 줘버리셨나봐. 우리한테 오는 거 하나 없이 그걸 다 동생들한테 줬다고. 나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냐? 나도 요새 그것 때문에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다. 나도 힘들다. 라고 말입니다. 이런 미친. 결혼하고서 지금껏 13년이 되도록 도시가 아니라 시댁 옆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가진 심부름에 다 응하면서 시댁에 찾아뵙고 애들도 보여드리고 은석바지도 하면서 도리 있는 며느리가 되고자 최선을 다하는 저한테 이렇게 시부모님이 뒤통수를 세게 날려버리실 줄이야. 정말 상상 이상으로 센 한방이더라고요. 제3의 평소 생일상에 외식 비며 모조리 다 사업하는 장남 타령을 하면서 장남한테만 기대고 장남만 찾으며 도움을 받으시더니 가지고 있던 건물의 알짜배기 땅까지는 모조리 다 나몰라라 하고서 살고 있는 먼 도련님과 아가씨한테만 가져다 주시다니 이걸 도대체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싶더라고요. 인터넷에 형제들 간의 재산 분배가 공평하지 않다고 막 검색을 하니 여기저기 저희 집 같은 집구석이 한둘도 아니고 생각보다 이런 식으로 자식을 엄한 기준을 두고서 차별하고 키우는 부모가 실제로 있나 보구나 싶어서 저도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내가 지금껏 절대로 시부모님의 돈을 보고서 개고생을 하면서 살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혼자서 동서도 없이 시집살이를 하며 가진 고생을 다 했을 때에는 그만한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나름 유한을 했었는데 이제는 대가조차 바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시부모님이 나를 가족으로 본 게 아니라 그냥 일을 시켜먹고 부려먹기 위해서 옆에 두고 있던 남으로 생각을 해오셨던 거란 확신이 들면서 말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의 불똥은 1차로 남편을 향했어요. 장남이나 된 사람이 그간 시부모님께 달라는 소리 한 번을 못하고 그걸 그냥 홀라당 동생한테 줘버리냐? 넌 지금 아무렇지도 않냐? 라면서 막 화를 내니 남편은 그럼 어떻게 해? 이미 다 증여를 하고서 나한테 통보를 하듯이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서 내 돈 내놓으라고 화라도 내나? 나도 지금 분해 죽겠다고.
장남이라고 갖은 노력에 고생은 다 했는데 돈 한 푼 쥐어주는 꼴을 못 보겠네. 에라이. 라면서 자기도 지금 억울하고 섭섭한 게 많아서 힘들다며 더는 대화를 하려 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는 남편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니 저 사람도 지금 얼마나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을까 싶어서 걱정도 되었습니다. 불쌍해 죽겠는 것과 더불어 저런 순진한 놈을 남편이라고 끼고선 나도 참 많이 순진하게 살았구나 싶어서 화가 슬슬 났고요. 도련님네랑 아가씨네는 그간 시부모님 돌봐야 하는 일이 있으면 장남이라고 우리 부부한테 죄에다 맡겨놓고 나몰라라 하시더니만 나중에 재산을 받을 때에만 숟가락을 뻔뻔하게 올리셨다는 게 너무 괘씸하고 분해서 정말 욕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남이라면서 제사 때나 평소 때는 장남 노릇을 그렇게 요구하고 챙기게 만드시더니 정작 재산 분배에 있어서는 장남이란 이유를 쏙 빼놓고선 아예 배제를 해놓으신 시부모님도 그 속내를 제대로 들여야겠다 싶어서 그 길로 시댁을 찾았어요. 남편한테도 퇴근하고 바로 시댁에 오라는 말을 남긴 채 씩씩대면서 시댁을 갔습니다. 이걸로 나중에 도련님네한테 유류분 반환 소송이라도 하겠다는 작정으로 핸드폰 녹음기까지 길거리 한가운데서부터 켜고선 갔어요. 시댁에 가니 시어머니는 아까 가놓고 왜 또 왔어? 라면서 뻔뻔스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냐 평소처럼 저를 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저 얘기 다 듣고 왔어요. 도련님네랑 아가씨네한테 재산 다 증여하셨다면서요. 그 얘기를 제 딸 앞에서 망설이지도 않고 흘리셨고요. 라면서 바로 쏘아댔더니만 시어머니가 그러시대요. 아유 네 딸은 어린애가 벌써 그렇게 입이 싸가지고 어른들 말을 옮기고 다닌다니. 가정교육 좀 똑바로 시켜야겠다 너. 라고 말이죠. 그러니 저도 화가 폭발을 해서는 내 딸 가정교육 운운하지 말고 재산이 어떻게 그쪽으로만 증여가 된 건지 설명을 해보시라고요. 그간 맏며느리 노릇에 장난 노릇까지 어머니와 아버님 옆에서 책임지고 해왔던 거 저희 부부인데 왜 그 돈이 다 오만 도련님과 아가씨한테로 쏠려서 들어갔냐고요. 네? 라면서 살아생전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애 낳던 때의 힘을 다 보태서는 제 억울함을 표현하려 했답니다. 이렇게라도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제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뭐가 어째? 야, 네 시아버지 재산인데 그걸 네가 뭔데 참견이야. 서울 사는 우리 아들 고생할 게 뻔하니까 더 챙겨준 거고 남편 옆에서 기죽지 말고 살라고 내가 내 딸 챙겨준 건데 뭐? 뭐가 어때서? 신경 끄지 말고 조용히 집에나 가. 라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제게 화를 내셨어요. 며느리가 참견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냥 집에 가라 하며 말이죠. 그러니 저 못난 모습 보이기 싫어서 눈물은 보이지 않았고요. 분한 마음이 평생토록 가라앉지 않을 것 같아서 순간적으로 이성적이게 변해버리더라고요. 그냥 이대로 내가 시부모님을 더 이상 만나뵐 용기가 나지를 않는다면서 이게 마지막 만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충동적인 생각이 들어버린 것이었죠. 그쯤 남편이 시댁에 도착을 해서는 저를 잡고서 그냥 모른 척하자. 가자 집에. 라면서 절 데리고 나가려 했는데 저는 남편도 제 옆에 딱 세워놓고는 시부모님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장남 할 때 저희가 효도 제대로 하고 사시니 좋으셨죠? 편하셨죠? 근데 그거 아세요? 저희 부부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어머님 아버님 모시느라 힘든 적 많았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며느리고 장남이니까 할도리 다 하고 살자면서 노력했던 겁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마음대로 당신들 재산 처분하는 거에 대해선 저희가 더 이상 뭐라고 안 할게요. 어머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며느리니까 이 집안 사람이 아니니 상관 안 할게요. 그니까 저는 앞으로도 이 집 사람이 더 이상 아니니까 이 집안 일에 단 하나도 간섭하고 챙기려 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들 재산 챙기는 건 당신들 마음이면서 왜 남의 집 귀한 자식인 저한테서 효도를 바라는 건 그렇게 당연시 하다는데 받아오셨나요? 참 이상한 분들이시네요. 저 이 집 종 아닙니다. 이 집안 호구도 아니고요. 어디 한번 가족들끼리 알아서 챙기고 떠받들며 잘들 해보세요. 여보 가자! 라고 말이죠. 남편 데리고서 집으로 가는 길에 너무 열불이 나서 집 가다 말고 딸들 불러내서 집 앞 치킨집에서
맥주 한 잔을 때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남편은 우리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하면서 속 터지는 소리를 여전히 하고 있길래 그럼 더 호구 잡혀 살래? 너한테 한 푼도 안 온 거 보고서도 넌 장남 노릇이 더 하고 싶니 등신아? 라며 술김에 확 꿀밤을 먹였어요. 정신 좀 차리라고 말이죠. 그리고 저희 부부는 그 후 남편은 사무실을 이전하겠다면서 바로 새 사무실을 알아보고 다니기 시작했고요. 그와 동시에 저도 남편이랑 같이 정해둔 지역으로의 이동을 하려고 새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여기는 서울이 아닌지라 집값이 그리 미치지도 않아서 비슷한 평수에 비슷한 환경의 도시로의 이동은 수월하겠더라고요. 당연히 추석이 다가오는 와중에도 절대로 시댁에 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보통 같으면 시어머니가 매일매일 애들을 핑계로 그리고 밥을 핑계로 저를 부르셨을 텐데 딱 며칠 정도 잠잠하다가 그 후부터 아주 전화가 빗발치더라고요. 저보고 집에 좀 오라면서 말이죠. 당연히 저는 전화를 일절 무시했고 간간히 날아오는 시어머니 문자만 확인을 하고 씹었는데요. 처음엔 맏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우습게 안다 어쩐다 하면서 아주 갖은 소리를 다 하시더니만 추석이 다가오니 완전 꼬리를 내리고는 너 언제 오려니? 너가 와야 내가 같이 요리라도 시작할 텐데 널 기다리고 있으마? 라고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시어머니가 혹시 나름 대비해서 동서한테 미리 요리 좀 하게 일찍 시댁에 내려오라고 연락을 했었는지 동서가 갑자기 안 하던 전화를 해왔어요. 형님, 이번 추석에 무슨 일 있으세요? 어머님이 저보고 더 일찍 좀 내려오라 하시는데 제가 그럴 사정이 못 돼서 형님이 해오셨던 것처럼 좀 해주세요. 라면서 저한테 시댁에 빨리 가서는 자기가 할 일을 좀 대신해달란 말을 아주 말도 안 더듬고 잘만 하대요. 그러니 저도 너무 괘씸해서 바로 닥치라고 날려버렸죠. 재산을 그렇게 팔아먹고서도 제사 한번 지내러 갈 생각을 안 하는 너도 참 대단하다. 너 내가 나중에 우리 남편이랑 유류분 반환 소송 할 거니까 그 부동산 허투루 쓸 생각 하지 말고 잘 모셔둬라. 2중 3중으로 소송당하고 싶지 않으면 우리야 뭐 남편이 사업해서 평소에도 돈이란 건 늘 여유가 있으니 당장에 건물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내가 너하고 시어머니 하는 꼴이 너무 괘씸해서 소송은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명절이고 다가오는 시어머니 생신이고 앞으로도 집안일은 네가 알아서 네 선에서 끝내. 재산 꿀꺽 하고서 이제와 맏며느리를 또 찾지 말고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 후 저는 추석에도 시댁에 가지를 않았고요. 어찌 시어머니가 혼자서 준비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명절 당일까지 저희 남편한테 전화를 하셔서는 시댁에 안 오냐면서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러니 남편도 이제 와서 장남이란 맏며느리가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뭐예요? 돈으로 차별했을 때 이 정도 각오는 하셨어야죠. 애들 엄마가 바보도 아니고 그런 배신감을 느꼈는데 설마 제사를 고분고분 지내줄 줄 알았어요? 나 원참 앞으로도 내 번호로도 연락하지 마세요. 저 마누라 따라서 이제 처갓댁 갑니다. 라며 자기 할 말을 하고서는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이렇게까지 화를 낼 줄은 몰랐는데 자기도 목소리가 커져서 놀랬는지 아직 심장이 벌렁거린다면서 괜히 자기 가슴에 손을 얹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저는 안쓰럽기도 하고 또 고마운 마음에 잘했다며 손을 치켜서 줬습니다. 앞으로도 그냥 이대로 장남이고 맏며느리 역할은 싹 다 무시한 채 우리를 반겨주고 진정 가족으로 생각해주고 아껴주려는 사람들 곁에 있자면서 말이죠. 그리고서는 이번 추석에 저희는 남편이랑 저희 애들은 집에서 정말 오랜만에 긴 휴식을 취했답니다. 제가 결혼하고서 명절 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쉬어본 건 이번이 정말 처음이었는데요. 이거 진짜 해보니 좋대요. 그간 동서가 얼마나 호강을 하면서 결혼 생활을 했는지에 대해 뼈저리게 느껴보고 나니 더 괘씸하고 쌤통이 날 지경입니다. 그래도 뭐 추석이 끝나고 난 지금까지도 화를 풀라면서 연락해오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도련님과 아가씨를 보니 제가 제대로 행동을 하고 있는 게 맞구나 싶네요. 그간 얼마나 맏며느리랑 장남이 시부모님 옆에서 든든히 지켜드리고 있었는지를 이제 평생토록 느껴보며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어디 약국 갈 때에도 며느리 없으면 혼자서 못 가시는 양반인데 동서랑 아가씨가 조만간 제대로 시어머니 전화에 시달리며 살 것 같네요. 그때도요. 또 저를 생각하며 연락이 오면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무시를 해줘야죠. 맏며느리한테 돈 한 푼 줄 생각도 없으면서 맏며느리 역할을 강요한 시부모님은 어디 한번 제대로 고생 좀 해보며 사셔야 할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둘 엄마이자 현재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면서 뒤늦게야 돈을 벌어보겠다고 열심히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다니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20대 후반에 결혼을 해서 벌써 결혼한 지는 7년이 다 되었고요. 저희 남편은 저하고 1년 연애 후 결혼을 한 동갑내기예요. 저희 두 사람은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는 거리가 먼 인생을 각자 살고 있었습니다. 최근까지도 저희 부부 모두를 알고 지내는 지인들은 둘이서 만나게 된 게 신기하다고 말해줄 만큼 만남 자체가 참 신기한 커플이었죠. 저는 어릴 적부터 경제적으로 아주 보통의 정말 지극히 보통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 모두 살아계시고 또 건강하시고요. 아버지가 대기업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중견기업에서 번듯이 돈을 벌어오고 계셨고 저희 어머님은 그 시절부터 부업에 눈을 뜨셔서는 이것저것 동네 아주머니들과 모여 할 수 있는 일은 곧잘 해오셨어요. 아버지 혼자 벌어오시는 돈으로도 저랑 남동생을 충분히 먹여 살 수 있었는데도 어머니는 나이 젊어 모아놓은 돈은 늙어서 효도를 한다며 최대한 많이 그리고 열심히 벌어서 저희 남매를 더 풍족하게 키우심과 동시에 노후 준비도 열심히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엄마가 왜 이리 돈 버는 것에 열을 올리실까 싶어서 이해가 잘 안 되긴 했지만 한두 살 더 먹어갈수록 알겠더라고요. 엄마 아버지가 저희 남매에게 해주는 모든 혜택들, 사소한 학원비부터 대학 등록금까지도 다 그렇게 벌고 모은 돈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저도 어릴 적부터 경제적인 독립을 좀 더 빨리 꿈꿨던 것 같아요. 대학 등록금까지는 부모님께 손을 빌려서 들어갔지만 그 후 부모님을 따라서 저도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열심히 했고 부모님이 필요 없다고 하여 용돈을 드리진 않았지만 저 혼자 쓸 일이 있을까 싶어서 통장에 차곡차곡 모아뒀네요. 그리곤 이렇게 사는 제 인생을 나름 즐겼어요. 열심히 산다는 것에 사는 의미를 두면서 그냥 이유 없이 만족해 했던 것 같습니다. 일찍부터 돈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신 엄마가 감사했고 또 우두커니 가장의 자리를 지켜주신 아버지께도 참 감사했죠. 사고 한번 안 치고 건강하고 밝게 자라준 남동생한테도 고마운 것이 많았고요. 전 이렇게 딱 정말로 보통이고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우리 가족이 누군가에게 감히 비판 그리고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라곤 전혀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저희 남편은 집안 자체가 정말 오래도록 부유하고 또 넘치도록 돈이 많은 집이었습니다. 저도 남편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시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잘 알아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시아버지가 하는 일이 제조업인데 그걸 동남아랑 아프리카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당연히 저희 남편은 시아버지 하는 공장으로 출퇴근을 하며 거기서 임원직이라는 높은 직급을 맡고 있었고 저랑 결혼을 한 당시에도 이미 회사의 임원으로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주변에 누가 큰 공장을 하나 소유하고 있다거나 그래서 월수입이 막 몇백억씩 되는 그런 부유한 집안의 사람들을 잘 알지 못했어요. 주변에 인맥 자체가 없기도 했고요. 제게는 남편의 집안 조건 자체가 재벌과도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제가 살면서 제 인생의 재벌과 혼사를 맺고서 살게 될 것이라고는 감히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남편의 집안은 저와 제 가족들에게도 정말 부담스러울 정도로 돈이 많은 집안이었어요. 이런 남편하고 어떻게 만나서 결혼하게 됐냐면 대학 졸업 후 잠깐 일하던 회사에서 커피 심부름을 시켜 카페에 나갔다가 그곳에서 남편과 맞닥뜨렸어요. 거기서 저는 다른 정장 입은 회사원들 앞에서 혼자 누가 봐도 커피 심부름 하듯이 8잔을 한꺼번에 들고서 애처롭게 가게를 나서는 중이었고 그런 저를 남편은 불쌍했는지 아니면 연민이라도 느껴진 건지 따라와서 문까지 열어주며 배웅을 해주더라고요. 자기도 거기에 손님으로 찾아왔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다 결국 남편이 회사 건물 앞까지 쫓아와 번호를 땄고 짧은 시간 연애를 하다 결혼을 했어요. 남편을 알고 지낸 지가 벌써 8년이 되었네요. 백마탄 왕자님을 만난 것 같은 참 운이 좋은 스토리 같지만 그 속내를 더 들여다보신다면 모두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제 인생은 남편을 만나게 됨으로써 완전히 뒤죽박죽 꼬여버렸으니까요.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부터 남편은 그런 소리를 자주 했어요. 제가 딱 결혼을 꿈꾸던 이상적인 여자라고 말이죠. 처음엔 이 말이 농담 같기도 하고 여자를 많이 만나봐서는 듣기 좋은 소리를 이리 자주 꺼내는 것인가도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들어도 기분이 그리 좋기까진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진짜 결혼을 막 하자 하더라고요. 자기가 연애 초반 때부터 이미 저와의 교제를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또 관계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남편을 따라간 시댁에서도 저는 정말 이미 결혼을 하게 되는 사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집안에서 나를 받아주는가 싶어서 의아하긴 했지만 남편이 결혼하잔 말이 다 진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후로는 저는 더욱 결혼에 대한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었죠. 결혼을 하고 난 후 저는 남편을 따라 서울 쪽에 집을 얻어 살게 되었는데요. 결혼하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알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커피 심부름을 시키는 직장은 당장 때려치우라고 전업주부를 권유해서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사표를 내고서는 임수인계를 2주 정도 하고서 주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부모님에게 자꾸만 연락이 왔고 그제서야 전 알았네요. 시부모님이 저를 며느리로 찬성을 했던 것이 아니라 남편의 고집을 일단 말려보겠다면서 임시방편으로 허락한 척을 하셨단 걸 말입니다. 너 직장 그만뒀다며? 그럼 그렇지. 돈 없는 애랑 결혼을 한다고 할 때부터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었는데 너는 어째 결혼을 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직장을 그만두니? 라면서 대뜸 화를 내며 전화를 걸어온 바람에 제가 쩔쩔매면서 시어머니 말씀에 대답을 했어요. 남편이 내내 저희 직장을 마음에 안 들어 했고 저 또한 결혼 후 남편과 상의를 하고선 일을 그만두기로 결심한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쩔쩔매는 저를 이미 만만하게 보신 건지 말대꾸를 한다는 것에 더 초점을 두고는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다 전화를 먼저 끊으셨고 재차 전화를 다시 걸어와서는 너 이제 가진 것도 없고 돈 벌어오는 것도 없으니 내조라도 끝장나게 해야 할 거다. 내일부터 우리 집에 와서 살림이나 배워.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내가 직장을 그만둔 건 어디서 아신 건가 싶었는데 퇴근하고 집에 온 남편한테 슬쩍 물어보니 자기가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가 너 쉰다고 엄청 좋아하셨어. 너 이제 고생하지 말고 집에서 편히 쉬라고도 했고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파악을 했죠. 어머님이 당신 아들 앞에서는 저를 무척 좋아라 하는 척을 하면서 제 앞에서는 갖은 화를 내며 무시를 하고 계시다는 걸요. 그 다음날 저는 바로 시어머니 말씀을 따라서 시댁을 갔고 거기서 어머님이 살림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시키시는 모든 시댁의 집안일들을 혼자 떠맡아서 해야 했습니다. 결혼 1년 차는 쭉 가정부 아주머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더 가진 일들을 해야 했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이 집안의 며느리인데 가정부 아주머니까지 저한테 잔소리를 하실 정도로 제가 모진 취급을 당했다니까요. 멀쩡한 세탁기를 놔두고서 손빨래로 시댁에서 나오는 속옷에 양말도 빨았고요. 입맛은 또 어찌나 까다로우신지 유기농으로 된 야채들을 장봐야 하는 거 물론이고 고기도 최상급 한우로다가만 준비를 해서는 며느리인 제가 직접 장을 보고 재료 손질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점심과 저녁을 미리 차려드리면 시어머니는 꼭 제 요리를 가지고 갖은 품평을 다 하시면서 잔소리를 하셨고요. 그 말 끝에는 꼭 네가 없는 집에서 차려놓으니 좋은 재료들을 잘 사지도 못하는 거 아니겠니? 좋은 재료를 샀다 하더라도 이 좋은 음식의 맛을 살려낼 줄도 모르고 말이야. 없는 집에서 태어난 네가 죄인이지 음식이 무슨 죄겠니? 내가 널 가르쳐야 할 게 한둘이 아니구나. 넌 니네 부모님께 감사해야 해. 내가 너 같은 애들을 언제 또 보겠니? 나니까 이 정도 아량을 베풀면서 너한테 가르쳐주기라도 하는 거지. 라면서 저희 집안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동안 해대셨어요.
일절을 시작하며 사절까지는 기본이었고 내내 제가 없이 자라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비싼 것들을 다루지도 못한다며 무시를 하는 일괄적인 말씀이었죠. 저로서는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이걸 우리 부모님이 알게 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싶어서 정말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절대로 자신의 태도를 고피를 하지 않았고 저를 무시하는 건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셨어요. 기껏 저녁을 차려놨다고 하니 같이 먹자는 말은 한마디도 먼저 하질 않으신 채 넌 집에 가봐라 라고 하면서 저를 안 보겠다며 쫓아내기만 급급하셨고요. 시어머니가 조금이라도 저희 집안에 대해서 없는 집안 혹은 가난한 집이라고 평가를 하실 때에 옆에서 공감을 한다는 듯이 괜히 고개를 끄덕인 적도 많았습니다. 전 분명히 봤었네요. 그 평온하고 인자한 얼굴 속에 가려진 사돈을 비하하고 무시하는 돈 많은 인간들의 비겁한 마음 심보를 말입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는 잘 다니던 가정부 아주머니로 해고하셨고 완전히 저한테 시집살이를 강요하면서 거의 일주일에 5번을 시댁으로 매일 불러들이셨어요. 잠깐 살림을 가르쳐주는 줄 알았더니만 저는 졸지에 매번 남편이 출근을 했을 때마다 시댁으로 불려가야 했고 거기서 가정부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남편이 시아버지께 졸라서 출산 직전 육아휴직 3개월을 쓰게 되면서부터는 시어머니가 저의 시댁으로 부르지 않으셨고요. 저도 모처럼 휴식다운 휴식을 취하면서 남편과 일상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그냥 이대로 쭉 육아휴직을 쓰면 안 되냐고 물어보기도 했고 제가 다시 밖에 나가서 취업을 하는 건 어떠냐면서 제안을 해보기도 했어요. 시어머니가 매일 부르는 게 좀 힘들다고도 말을 해봤고요. 하지만 딱히 달라질 것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마치 그것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대하는 당연한 자세가 아니겠냐는 식으로 말을 했고 저를 다 이해해주지 못했는지라 저는 출산을 하고서 다시 시어머니가 부르면 부르는 대로 시댁을 가야만 했죠. 다행히 제가 아이를 낳게 되면서는 애를 키워야 해서 시어머니가 불러도 핑계를 댈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 딸을 보고 싶다고 주말에까지 불러내시는 일들이 그만큼 많아졌는지라 저는 꼼짝없이 결혼하고서 6년 가까이를 거의 매일같이 시부모님을 뵙고 살았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제 친정 부모님도 그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횟수로 만나왔는데 제 부모님은 무시하고 집안에 돈이 없다 깔보는 시부모님은 참 잘도 만나왔죠.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괴로운 일이었고 그래서 저는 일부러라도 병적으로 친정 부모님과의 전화통화를 참 자주 하곤 했답니다. 차마 찾아뵙고 싶어도 고생하고 사는 제 모습을 보여드렸다가 눈물이 왈칵 나올 것 같아서 보러 가지는 못하고 말이죠. 그러다 올 초부터 이런 제 일상에 아주 큰 변화들이 생겨났어요.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사람 하나 없어서 저도 얼마 전에야 눈치를 챘는데 되돌아 생각해보니 엄청난 일들이 작년부터 찾아왔더라고요.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부터는 시아버지를 뵙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시댁에 가도 시어머니 혼자서만 매번 계셨고 어머님은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매번 백화점을 가서는 쇼핑을 많이 해오곤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저희 남편도 일이 엄청 바빠진 건지 회사에서 도통 퇴근을 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팔자 좋은 소리나 해대면서 네 남편이랑 시아버지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너도 봤지? 네 시댁이 돈 많다고 거지근상을 발동해서는 엄한 곳에다가 돈 쓰고 그러면 안 된다. 알았지? 니네 부모님이 어떻게 돈 벌고 모아서 여태 열악한지는 모르겠지만 네 부모가 한 것처럼 하며 살다가는 너도 우리 아들을 딱 그 모양 그 꼴로 만들어 버릴지 모르는 거니까 늘 조심해라. 라며 제게 훈계를 하셨고요. 너무나 알뜰하고 열심히 잘 살아오신 우리 부모님처럼 살지 말라는 말을 하시는데 아휴 얼마나 그 표정이 얄밉던지 모릅니다. 저를 무시하고 열악하다 칭하며 비웃는 그 모습이 말이죠. 그런데 그러던 저희 어머님이 한순간에 변하셨어요. 갑자기 저를 찾지도 않으시더니만 일주일 정도를 그냥 혼자 잠수를 타버리더라고요. 그러는 찰나에 남편을 통해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바로 시아버지의 회사에 부도가 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살던 회사였고 이미 오래전부터 회사 운영이 기울어져 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작에 망해도 이상할 것이 없던 회사였는데 그걸 멱살 잡고 끌고 오다가 코로나가 터지게 되면서 회사가 완전히 망가져버린 것이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부도라는 게 저희 집안에 일어나게 될 줄이야. 상황이 그런 와중이었는데도 시어머니는 재벌집 사모임 마냥 백화점을 들락거리면서 쇼핑을 하고 저를 불러대서는 우리 집안이 열악하네 어쩌네 하면서 잔소리를 해대더라고요. 부도 사실에 대해서 몰랐던 건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기세등등 쇼핑을 잘도 하셨고요. 아무래도 일주일간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지도 않고 오지 말라고 잠수를 타버렸던 게 다 집안에 부도가 났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접하고서는 충격을 받아서 혼자 멘붕에 빠져있다 연락을 못한 듯 했어요. 그러고 나니 저는 내 남편이 부도가 났다는 사실과 더불어 시어머니의 충격이 그대로 저한테까지 전해지는 기분이었죠. 시어머니만 생각을 하면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며 천벌받은 거다 라며 한 소리를 해드리고 싶었는데요. 내 남편까지 알거지가 되다 못해 내 두 딸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살 거라고 생각을 하니 정말 아찔하다 못해 세상이 다 무섭더라고요. 결혼과 동시에 일을 그만두고서 산 세월이 어느덧 7년인데 나라도 빨리 돈을 벌러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도대체 어디서 일을 구해 돈을 벌어오나 싶어서 정신이 다 까마득했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정말로 부도가 났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회사에서 비품 같은 걸 자잘하게 챙겨와서는 집에다가 가져다 놓더니 급기야 집도 팔렸다면서 이사를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 시댁에서도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살던 집을 뺐고 그 집을 빼고 나서 정말 예고도 없이 저희 두 가정은 한 집에서 합쳐 살아야 했습니다. 그냥 살던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것도 결코 쉽지가 않은 일이잖아요. 이사 가려고 청소업체도 알아보고 포장업체도 알아보고 또 신경 쓰이는 물건들은 직접 챙겨서는 옮겨놓기도 하면서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죄다 정신을 쏟아부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저한테 이사를 가야 한다는 말을 거의 통보하다시피 말을 하며 나 진짜 죽고 싶다 라고 엉엉 울어버렸어요. 집안의 가장이라는 사람이 그리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엉엉 우는데 저는 남편을 보면서 뭐라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가장 힘든 건 어찌 보면 남편일 테고 그런 남편에게 내가 어떻게든 힘이 돼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부부가 함께 이겨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저도 정말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며 저렴한 집들을 다 알아보고 다녔어요. 그마저도 시간이 없어서 거의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 참 염치 없고 모진 분이시더라고요. 한동안 집안 부도 소식으로 정신이 나가서 연락이 없는 줄 알고서 저도 신경 끄고 내 가족부터 챙기며 어떻게든 버티고 살고 있었는데요. 하루는 어머님이 전화를 하셔서 절 집으로 호출하더라고요. 곧 팔리게 된 그 시댁 집으로 말입니다. 집에 부도가 났다는데도 며느리를 집으로 오라 마라 부를 정신이 있는 건가 싶어서 순간 화딱지가 나다가도 일단 뭔 얘기를 하시는지 들어보자는 마음으로 시댁을 찾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서 정말 박장대소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불러서는 아주 갖은 자세를 다 잡으면서 팔짱을 낀 채 소파에 앉아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마치 드라마에 나오는 재벌집 악덕 시어머니 마냥 말이죠. 그러더니만 글쎄 저한테 부탁도 아닌 명령을 하더라고요. 야, 너도 알다시피 지금 집안이 부도로 난리 났잖니. 근데도 너는 어째 시댁을 도와주려는 말 한마디를 안 꺼내고 있니? 지금 우리 집이나 너네 집이나 팔고서 쫓겨나게 생겼는데 너는 어째 니네 친정의 얘기를 하지도 않니? 우리가 잠시 지금만 돈이 일시적으로 없는 것뿐이니까 당분간만 니네 친정에서 신세 좀 지자. 니네 시아버지가 다시 집안 일으켜 세우시면 그때 이 집도 다시 찾아올 거고 니들 사는 집도 다시 사줄 테니까 니네 친정 부모한테 말해서 우리 방 2개 좀 빼놓으시라고 해.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아니 우리 친정 부모님이 사시는 집에 자기가 뭔데 방을 빼라 마라 하나요. 방 하나에 온 식구가 붙어 살아도 모자랄 판국에 방 3개인 집에서 무려 2개나 자신들을 위해서 빼달라고 하다니
저희 애들이나 남편이면 몰라도 제가 왜 시어머니, 시아버지까지 챙기고 우리 친정에 들어가야 하는지를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평상시 우리 친정에 대해서 공경을 하고 예의를 갖추던 분들도 아니셨고 열악하다고 비하하고 무시를 하면 더 했던 분들이신데 말입니다. 도무지 시어머니의 태도가 괘씸하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저는 쉽사리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만 박장대소를 하고 만 거죠. 저도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어머님, 아직도 사태 파악이 안 되세요? 회사가 아주 오래전부터 경영난에 시달렸다고 하던데 어머님은 안주인이나 되셔서 그런 것도 하나 알아채지도 못하고 내내 백화점으로 쇼핑하러 다니고 저희 집 없다고 무시하고 사셨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친정에 방 빼달라고 명령할 정신이 있으세요? 스스로 부끄럽고 염치 없다 생각되지 않으세요? 라고 하면서 저는 웃었다가 화냈다가 머리를 쥐어 싸맸다가 하면서 아주 정신없이 시어머니를 비난했어요. 그간 우리 집이 열악하고 부모님이 돈을 제대로 굴리지 못해 그러고 사는 거라며 무시한 걸 잊었냐면서 아주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시어머니의 막말들을 아주 또박또박 기억해내서는 뱉어냈습니다. 그때 그랬으면서 이제 와서 왜 우리 친정 부모님 집에서 피해를 끼치려 하냐고 말이죠. 그러니 시어머니도 처음에는 너 이제 와서 우리 집에 돈 없다고 나 무시하는 거야?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 거냐? 라면서 일방적으로 제게 매정하다고 탓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망한 시댁을 우습게 보기 시작했다면서 혼자 분하다고 가슴을 쳐대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만 좀 하세요. 친정에 가더라도 내 남편이랑 내 새끼들만 끌고 갈 거니까 어머님 아버님 앞날은 알아서 챙기시라고요. 그렇게 7년이 되는 시간 동안 괴롭히고 못살게 굴면서 제 가슴에 칼만 꽂아대더니 이제 와서 우리 친정에 도움을 주라니. 뭐 이런 개같은 짓구성이 다 했어? 돈이라도 있어서 내가 여태 시다바리를 들었건만 이젠 돈도 없고 뭣도 없고 자존심만 살아서는 쥐뿔도 안 남은 게. 라면서 시어머니 귀에 침을 튀기면서 말을 했습니다. 제 입으로 시어머니께 돈이 없다는 소리를 살아생전 욕으로 뱉어낼 줄이야. 저도 놀라고 시어머니도 놀라선 둘 다 이 상황을 참혹하다 여겼죠.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마저 없으면 정말 어디 반지하라도 당장 몇십만 원의 월세만 내고서 시아버지랑 들어가야 할 판이었는지라 무진장 절박해 보였고요. 그러니 저는 시어머니의 그 절박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안다며 재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박하면 비세요. 빌고 매달리고 애원하세요. 어디 가면 이래라 저래라 남의 부모님 집을 멋대로 들어오겠다고 명령입니까? 어머님, 처지 좀 먼저 깨우치세요. 아셨어요? 라고 말이죠. 그 바람에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으려는 듯 일어섰다가 다시 소파에 기절하듯 주저앉았고 한참 혼자 생각을 하듯이 말이 없다가 그만 갈게요. 라면서 나가려는 제 종아리를 붙잡더라고요. 제가 통이 큰 검정색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글쎄 어머님이 제 뒤에서 저를 붙잡는다고 무릎을 꿇고서는 제 종아리 바지가랭이를 잡더라고요. 거기 아니면 우리 진짜 갈 데가 없다. 한 번만 물어봐 주라. 사돈 분들 좋으신 분들이잖니. 라는 비굴한 애원과 함께 말입니다. 저요? 어머님이 제 눈아래 무릎을 꿇고 애원하시는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그럴 일은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어머님 아버님 도와드릴 일은 없어요. 억울하시면 얼른 회사 재개하셔서 집안 원상복귀 시켜놓으시던가요. 저는 어릴 적부터 돈 허투루 쓰지 말고 잘 모아놓으라고 가르쳐주신 저희 엄마랑 가장으로 한평생 고생하신 저희 부모님께 절대로 어머니와 아버님 뒤치다꺼리까지 하는 일을 만들어드리진 않을 겁니다. 라며 강하게 거절을 했네요. 그럴 일 없어. 내가 설거지랑 요리랑 청소까지 다 할게. 라고 재차 애원하는 시어머니를 본체만체 하면서 그 팔을 뿌리치고는 집을 나섰어요. 그 길을 마지막으로 저는 남편에게도 우리 친정에 들어가는 대신 시부모님은 우리 부모님 근처에도 얼씬거리게 하지 말라면서 지난 7년간의 모욕을 재차 토해냈고 남편은 상황이 급박하고 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꼈는지 그걸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처음엔 방 하나에 같이 살면 안 되겠냐는 정신나간 소리를 하길래 그러길래 평소에 우리 부모님을 조금이라도 존중을 해주지 그랬니? 니네 부모님을 탓해.
라면서 씨알이 안 먹히도록 소리를 지르며 거부를 했어요. 지금은 이사 준비를 하면서 살던 집에서 쫓겨날 준비를 하는 중이고 곧 친정으로 들어가는데 가슴이 참 먹먹하네요. 동시에 일자리까지 구하면서 정말 매일이 지옥 같은데 이 삶이 도대체 언제쯤 끝이 날런지요. 그래도 하나, 이 와중에 시부모님이 자신들의 과거 언행을 뉘우치고 후회할 수 있는 반성의 계기가 생겨난 것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속이 시원하려 합니다. 그거 하나로 겨우 정신줄 붙잡고 버텨가고 있네요. 우리 시어머니 속이 지금 얼마나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을지 안 봐도 뻔한데 조만간 속을 한 번 더 뒤집어주려 연락이라도 해야 할까 싶습니다. 그때도 재차 우리 친정에 들어오겠다고 하면 또 한 번 매몰차게 거절을 해서는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지요. 나는 덕분에 결혼생활 7년간도 고통스러웠고 지금 현재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한테 끼친 이 피해를 시부모는 배로 당하며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3세 여자입니다. 얼마 전 첫 아이를 출산했고요. 남편이랑은 결혼 2년 차에 지금 현재 출산휴가를 내고서 잠시 일을 쉬고 있는 휴직자예요. 애 키우느라 가장 정신이 없어야 할 지금 이 시기에 제가 오죽했으면 사연을 보내나 싶을 겁니다. 저조차도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는데요. 오죽 제가 분노가 서리는 일을 당했으면 이 바쁜 시기에 일이 컴퓨터 앞에 앉아있을지 제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며 사연을 읽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2년 전 저는 친정 부모님이 극구 반대를 하던 결혼을 고집부려 치렀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중등학교 교사 부부이시고 저도 현재 고등학교에서 선생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에요. 외할아버지도 교장까지 하고 퇴임을 하셨으며 집안 대대로 교육자 집안이었던 바람에 많은 것이 고지식스럽지만 그만큼 애와 인성을 중요시했습니다.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지키고 따르며 살아야 하는 행동거지들에 대한 제약이 많았고 그만큼 불편하고 눈치 보이는 게 많았지만 누구한테 피해주지 않은 채 참 올곧게 살아온 집안입니다. 이런 집안에서 자라서 그런지 저도 어디 나가면 가정교육 잘 받았다는 칭찬을 많이 듣고 살았고 누구한테 못났다 소리 한 번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바르게 살았던 만큼 저희 가족들은 늘 우리에게 생길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도 애절이나 인성 같은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려고 했고요. 제가 자매만 둘인데 저희 부모님은 늘 강조를 하셨어요. 좋은 남자를 만나되 오래도록 옆에서 지켜보면서 가정교육도 잘 살펴보고 또 집안도 꼼꼼히 확인하라고 말이죠. 결국 자식은 부모의 모습을 닮으면 늙어가니 결혼 상대를 고려할 때 반드시 상대의 부모님과 집안도 살펴보면서 인성과 분위기를 살피란 뜻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다소 답답하고 옥죄이게 느껴지긴 했지만 저는 부모님의 뜻도 잘 알겠고 또 무엇보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것에 공감을 했는지라 무조건 알겠다고 수긍을 하면서 살았어요. 좋은 남자를 만나서 부모님께 좋은 사위를 안겨드리고 싶다는 욕심도 늘 가졌었고요. 그러다가 동료 교사 선생님의 소개를 통해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자연스레 홍기가 차서는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초반에 저희 부모님 반대가 꽤나 심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시어머니의 만행 때문이었죠. 남편 얼굴도 미처 다 보기 직전에 시어머니가 겁도 없이 저한테 전화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당시 옆에는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때 남편은 저의 남자친구에 불과했었는데요. 전화를 해서는 자기 생일날 와서 미역국 좀 끓여달라는 희대의 쌍소리를 하시는 바람에 저희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었죠. 엄마는 결혼도 안 한 내 딸을 어디 가면 오라 마라 하면서 미역국을 끓여달라 소리를 하냐 면서 전화기를 박살내려는 듯 꺼진 수화기를 향해 불같이 화를 내셨고 그건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셨어요. 남의 집 귀한 자식한테 생일밥을 벌써 얻어먹기만 할 생각을 한다며 손님 대접을 해줄 마음이 쥐뿔도 없는 사람하고는 가족으로 얽힐 필요가 없다면서 극구 결혼을 반대하셨죠. 그 바람에 남편은 저희 부모님의 얼굴을 보기도 전에 미운 털이 지대로 박혀버렸고요. 결혼 허락을 받기까지 저희 두 사람은 친정 부모님을 설득한다고 정말 울고 불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저도 부모님이 반대하는 남자랑은
결혼할 마음이 추워도 없었는데 그 당시에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유독 컸었는지라 쉽사리 이별이 말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남편이랑 서로 손붙잡고 들어와 울고 매달리고 하면서 다 큰 성인들이 결혼 허락을 받겠다고 별짓을 다 했죠. 그렇게 눈물이 거의 메마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울어버리고 난 후에야 겨우 저희 부부는 결혼 승낙을 받고 식을 치렀어요. 정말 결혼 생활을 시작도 하기 전부터 다사다난했다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겨우 결혼을 했으니 저는 정말 잘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자기 엄마가 결혼도 하기 전에 저를 불러서는 생일상을 얻어먹으려 했던 것에 대해선 두고두고 미안하다며 사과도 했고, 자기가 면목이 없다며 대신 저희 부모님께도 확실히 말을 했었네요. 다시는 부모님이 그런 행동이나 말씀을 하지 못하게 자기가 중간에서 잘 정리하고 말씀드리겠다고도 말하며 저희 부모님을 안심시켰고요.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이나 저나 서로 상처받을 일이 또 없도록 누구보다 가정생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참 한결같으셨죠. 미역국 끓여달라는 소리가 그냥 튀어나온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나서 저희 부부가 반반으로 살림을 차렸고 아파트가 부담되긴 했으나 제 직업이 공무원이었는지라 대출을 양껏 땡겨받아서 새 빌라 한 채를 장만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있는 살기 편한 빌라의 5층 집에다가 말이죠. 저희 부부의 수준에는 이게 최선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딱히 불만을 가지지 않았어요. 이사도 신나게 했고 집도 정말 즐겁게 채워가면서 신혼을 시작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아직 정식으로 집들이를 시작하지도 않은 그 바쁜 시기에 연락을 하셔서는 집 좀 봐야겠다며 주말에 찾아오셨어요. 자기 주변 친구들까지 수두룩게 데리고 온 채로 말이죠. 참고로 시부모님의 집은 경기도 안양이었고 서울에 따로 연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 부부가 서울에 빌라 한 채를 장만했다고 하니 서울 집값이 대단하다면서 친구들한테 자랑을 하겠다고 그 친구들을 다 데리고 저희 집에 오셨더라고요. 신혼여행 다녀와서 매일같이 집 채우고 정리하느라 단 하루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던 바쁜 저희 부부를 찾아서 주말에 친히 말입니다. 그때 제 기억으론 거의 5명 정도의 어머님 친구분들이 찾아오셨고 총 6명 되는 분들의 식사 대접을 하느라고 급작스럽게 저희가 배달 음식을 주문해야 했어요. 저희 먹을 것도 제대로 채워놓지 못한 상황에서 장을 보러 가려고 하니 갑자기 우르르 쳐들어오셨던 것이라 저는 도무지 그만한 양의 음식을 잘 해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남편도 눈치껏 편하게 배달 음식을 시켜 먹자며 자기 핸드폰을 켰고 그렇게 저희는 중국집 음식을 주문했죠. 탕수육에 팔보채, 볶음밥에 누룽지탕까지 골고루 주문을 했어요. 혹여나 어머님이 서운해하실까 싶은 걱정에 그 자리에서 냉동실에 있던 오징어랑 야채 몇 개를 썰어서 부침개도 만들어드렸고요. 제 딴에는, 아니 저희 부부 딴에는 갑자기 찾아온 손님께 싫은 티를 최대한 안 내며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불안한 예감은 틀리진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친구들을 모두 다 먼저 보낸 후 저를 향해 말씀하더라고요. 너 이따가 통화하면서 보자. 라고 말이죠. 잔뜩 겁을 주고는 혼자 친구들 따라 집을 나가더니만 그날 저녁에 정말로 어머님은 전화를 해오셔선 저를 엄청나게 혼내셨어요. 감히 친구들을 데리고 찾아갔는데 며느리가 직접 손에 물 묻혀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지 않았다면서 자기를 어쩜 그렇게 개망신 시킬 수가 있냐면서 아주 난리를 피우셨죠. 급기야 배달 음식도 며느리가 산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이 핸드폰으로 직접 결제를 했다는 그것까지 돈 아깝다며 막 화를 내시는데 와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숨도 안 참고 저한테 잘못했으니 사과를 하라고 다다다닥 쏘아대는데 성질머리가 진짜 보통이 아니라는 걸 새삼 느꼈죠. 다행히 남편이 중간에서 갑자기 찾아와 놓고 왜 성질이냐며 화도 내줬고요. 저는 저대로 너무 어머님이 경 없게 구는 게 분명했기 때문에 학생을 타이르는 듯 제 딴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집에 찾아와 놓고서 맞벌이로 일하고 있는 저희한테 음식을 바라시면 안 되죠, 어머님.
하다못해 친구 집을 가더라도 미리 양해를 구하고 가는데 가족들끼리도 최소한의 애인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미리 연락을 주시고 오시면 제가 맛있는 곳 꼭 차려드릴게요.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어머님은 며느리가 가르치려 든다면서 듣기 싫단 소리를 하다 전화를 끊으셨고요. 문자로 다음에 또 갈 거니까 그때 두고 보자. 라고 하면서 답장을 또 남기셨답니다. 물론 그 문자에 저는 익십을 했고요. 그 후 시어머니는 참 대단하셨어요. 분명 연락 주고 오시라고 했더니만 보란듯이 도착 10분 전에 나 친구들 데리고 간다. 라고 하면서 또다시 자기 친구분들을 4분 정도 모시고 오셔서 밥을 차리라고 하셨답니다. 그때가 처음 어머님이 저희 집에 들이닥친 후 불과 몇 주도 지나지 않아서였는데요. 결국 그날 저는 어머님께 소원대로 직접 밥을 차려드렸어요. 천만다행히 전날 남편이 회식을 하느라고 해장을 했어야 해서 제가 콩나물국을 미리 끓여놓았는데요. 거기다가 소고기를 볶고 계란 장조림 급하게 만들고 해서는 정말 허겁지겁 요리를 끝마쳤어요. 그렇게 가져다 드리니 시어머님은 나름 만족스럽다는 듯이 밥을 다 드셨고 그날을 계기로 그 후로도 2번 정도 더 도착 10분 전에 연락을 해놓곤 서울 아들집에 찾아오셨답니다. 그때부턴 더 이상 친구분들을 데리고 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집안에 쳐들어온 어머님을 대하는 전 늘 지옥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딱히 하시는 일이 없는 가정주부로 일하고 계셨던 어머님은 시간이 남아 도시는 건지 서울 아들집 소식을 늘 궁금해하셨고요. 교사 며느리는 일하기 편하고 수월하지 않냐면서 제가 고생해서 하는 일을 늘 우습게 여기기도 하신 채로 불러대셨죠. 교사니까 방학 때 놀지? 라고 하면서 방학에는 아예 시댁에 와서 눌러 살라는 식으로 짐을 싸서 오란 소리도 하셨었고요. 교사니까 야근도 없을 거 아니야? 라면서 평일에도 밥 먹으러 오라거나 밥 먹으러 가도 되냐고 불러내려 하셨습니다. 교사니까 애들 가르치는 것 말고는 하는 게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말이죠. 그러니 제가 복장이 터질 것 같은 채로 늘 어머님, 교사가 일하기 쉽다는 건 옛날 말이죠. 애들 입시 준비에 야근하는 날도 많고 신경 쓸 것도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좀 쉬어야 하니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라면서 거절 의사를 밝혔네요. 다가오는 명절에 찾아뵙겠다는 소리를 해가면서 조금씩 만남을 뒤로 미뤘어요. 그마저도 어머님이 불쑥 집으로 오고 싶다고 하면 초대를 해야 했는지라 억지로라도 배워야 하긴 해서 별다른 건 없었지만 말이죠. 그렇게 저는 살면 살수록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왜 그토록 시어머니 되실 분에 대해 경계를 하면서 이 결혼 자체를 반대하려 하셨는지에 대해서 아주 속 시원히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왜 결혼을 하고 나서야 이런 걸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너무 미련스러워 더는 스스로를 탓하기로 힘들었네요. 그냥 이미 저질러진 일이라면서 남편을 보며 견뎌내는 수밖에요. 딱 그러는 찰나에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얼마 전 명절 땐 정말 막달의 임산부였습니다. 첫 아이였기 때문에 친정이며 시댁이며 정말 많은 관심을 받으며 태교를 했어요. 제가 만석이 될 때까지도 어머니께서는 며느리에 대한 관심을 영 끊어내지 못하셨답니다. 저도 이제는 휴직을 하고서 주부로 지내고 있는 사람이기에 이런 말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머님은 정말 할 일이 더럽게도 없는 사람 같아 보이곤 하셨어요. 만삭인데도 열심히 출근을 해가며 출산 준비를 하고 있는 며느리를 도대체 내버려 두려 하질 않으셨죠. 꼭 며느리 손에 주기적으로 밥도 얻어먹으셔야 했고 서울 사는 아들 집에 떵떵거리며 찾아와서는 서울에 집이 있다는 기분도 만끽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분 같았어요. 제 배가 계속해서 불러오는 걸 두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면서도 넌 교사니까 네 몸 관리를 어려우니 알아서 잘하겠니? 라는 말을 하면서 조금 더 움직이라며 제게 왔다 갔다 일을 시키기도 하셨습니다. 하루는 집에 와 몸이 너무 땡겨서 좀 쉬려고 누웠더니 넌 내가 너 보려고 기껏 찾아봤더니 그냥 누워버리고 참 섭섭하다 야! 라고 하면서 토라진 바람에 제가 억지로 또 일어나서는 시부모님 앞에서 말동무를 하고 얘기를 들으며 시간을 보낸 적도 있었네요.
물론 그때 남편은 야근을 하느라 집에 없었고 저는 꼼짝없이 시부모 앞에 잡혀선 시간을 보내다가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집에 가자고 시부모님을 데리고 나가줘서 겨우 살았습니다. 참 임신한 기간 동안 크고 작은 별스러운 일들이 참 많이도 있었네요. 그러다가 이번 추석 제 출산 예정일과 추석이 겹치는 바람에 당연히 시댁에 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직장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는 일주일 전부터 계속 집에서 몸 챙기고 뱃속 신호를 살피면서 출산을 무사히 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서울에 사시는 친정 부모님께서도 당연히 제가 명절은 출산 준비로 시댁에 안 간다는 전제하에 연락을 해오시며 잘 챙겨주고 있었고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말을 꺼낸 건지 시어머니께서 야, 너 이번 명절에 안 온다고? 하면서 연락을 해오셨어요. 화들짝 놀란 사람처럼 어떻게 명절에 시댁을 안 와? 얘는 여기서도 낳을 수 있는 건데 너 지방병원 무시하니? 서울병원만 병원이야? 왔다가 얘네 신호가 오면 여기서도 병원 가면 그만이니 당장 올 준비나 해라. 나 참 기가 막혀서 애 낳는다고 명절에 안 오겠단 며느리는 건너 네가 유일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제가 다니는 병원에서 출산을 하면 선생님도 저를 잘 아시고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라면서 서울집에서 출산을 기다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는데도 시어머니는 아니 됐다고 오라고 딱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네 신랑한테도 그렇게 전해라. 뭔 말 같자는 말을 이렇게 당당하게 하는지 원 라면서 제 말을 잘라먹은 채로 자기 할 말만 하셨습니다. 거의 30분 정도를 제가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께 혼이 났고 무조건 시댁에 오는 걸로 알고 있겠다는 말씀을 재차 하고는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러니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둘이서 얼마나 깊은 생각에 잠겼는지 몰라요. 당연히 임산부 몸을 생각해서 안 가는 게 맞는데 갔다가 출산 신호가 오면 얼마든지 근처 병원으로 갈 수도 있는 거라면서 시어머니가 또 전화를 하셔서는 남편을 설득하고 저를 혼내느라 저희 두 사람은 정신이 정말 온전치 못했습니다. 안 가는 게 당연하다는 이 생각 자체가 꼭 틀린 게 아닐까 하는 가스라이팅을 당했네요. 당시에 저희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그냥 일방적으로 화를 내면서 아들이 보고 싶은데 안 오려 한다며 저를 죽일 며느리 취급하는 시어머니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니 악을 쓰면서 명절을 맞아 시댁을 찾아갔네요. 혹여나 차가 밀려서 도로 한가운데 갇혀있다가 출산 신호가 올까봐 일부러 남들 다 시골에 내려가고 난 후에 월요일 저녁에 늦지막히 시어머니 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저는 내내 불안했는지라 담당 의사 선생님께도 미리 말씀을 드린 후 시댁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출산 정보를 인계해 주도록 부탁드렸고 어찌저찌 선생님께서 찾아보겠다고 애매한 확답을 주신 바람에 계속 불안감에 떨면서 차에 올랐어요. 그 순간 이렇게까지 불안한데 시댁을 꼭 가야만 하는 제 팔자가 너무 기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별 수 없었습니다. 저도 그만 시어머니 닭다리 너무 짜증이 나서는 체념을 해버리고 만 단계였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차는 계속해서 막히고 있었고 한창 고속도로 위를 달리다가 막 안양에 진입하려는 그때 아프싸 제 배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얘가 나오려는 그 신호 말입니다. 졸지에 저는 뒷좌석에 앉아있다가 오빠 나오려고 하나봐 라면서 겁에 질려 큰 소리를 질렀고 운전하던 남편은 어쩌냐면서 자기도 안절부절 못한 채 호들갑을 떨다가 119에 전화를 했어요. 양수가 터졌는데 그 순간 저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겁이 너무 났고 이성적이지 못한 채로 어떡해 나오려나 봐. 그러니까 내가 안 간다고 했잖아. 라면서 엄한 차 시트를 쳐대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겁나서 눈물은 당연히 터졌고 급기야 남편은 도움을 요청한다면서 길 한가운데에 세워놓고 막 지나가는 차량의 손을 흔들다가 그 순간 119가 도착했어요. 그 덕분에 119를 포함해서 지나가다 뭔 일인가 싶어 차를 세워주신 다른 분들도 저희 근처를 둘러쌌고 저는 차 안에서 내내 비명을 지르며 결국 구급 차량에 옮겨지지도 못한 채 몸을 뒹굴었어요. 거의 실신할 지경으로 몸을 뒹굴다가
들것 같은 곳에 실려선 구급 차량으로 한참 뒤 옮겨졌고 거기서 저 얘를 낳았어요. 순간 이 상황에서 욕이 튀어나오는 건 왜일까요? 저 진짜 선생을 업으로 삼는 부모님의 자식으로서 그리고 선생을 업으로 삼고 있는 나 스스로에게 욕 보이고 싶지 않아서 욕을 안 쓰고 살았는데 이 순간만큼은 그때 생각하면 가진 욕이 다 튀어나오려 해요. 저는 우라지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시댁을 기웃고 가다가 양수가 터졌고 도로 한가운데에 차를 정차하고는 거기서 진통을 겪다가 겨우 구급대원 차량에 실려가 그 안에서 일을 낳았습니다. 그 사이 차량은 병원으로 쏜살같이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체감상 거의 30분이 넘도록 제가 구급 차량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병원 도착하자마자 저는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실려 들어가서는 어찌저찌 하다가 마취 주사 맞고 눈을 감았고 제 기억에는 분명 차 안에서 일을 낳았는데 다행히 병원 도착하자마자 병원 의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구급차 안에서 일을 낳았습니다. 너무 급박해서 병원 안으로 당장 들어가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제가 진짜 살다 얘로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양수까지 터뜨려가며 끌어안고 있다가 들것에 실려와 병원 앞에서 낫게 될 줄이라곤 상상도 못했네요. 병원 안으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선 제가 도대체 무슨 꼴을 당했는지 저도 아직 얼떨떨합니다. 저도 이런데 옆에서 마누라가 피 터지며 애를 낳으려 하는 걸 보고 있던 남편은 오죽했을까요? 초보 엄마 아빠인 저희 부부는 둘이서 진짜 이대로 누구 하나 죽겠구나 싶은 생각에 아직도 그날만 떠오르면 손발에서 땀이 나려 한답니다. 아무튼 그날 그렇게 잠들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입원 수속을 받은 채 병원에 누워 있었고요. 다행히 제 아이도 그리고 저도 건강하다고 하는 선생님의 말씀을 전해들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계속 안 보이더라고요. 얘라도 보러 갔나 싶어서 남편을 찾으니 간호사가 그러더라고요. 밖에서 부모님이랑 통화하시는 것 같던데요? 라고 말이죠. 그제서야 저도 원수 같은 우리 시어머니를 다시 떠올렸고 내내 이를 갈았습니다. 감히 며느리를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일을 낳게 만든 그 장본인을 가만 안 두겠다며 말이죠. 그런데 그때 병실 안으로 들어오는 남편의 수화기 너머로 언제 오냐고! 라는 시어머니의 아주 칼칼한 외침이 들렸어요. 남편은 황급히 그 전화를 끊어버렸고요. 세상에 이제 보니 시어머니는 제가 길 한가운데서 애를 낳았다는데도 명절에 시댁에 안 오고 있다며 그걸 화내려고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나 보더라고요. 언제 오냐며 소리까지 질러댄 채로 말입니다. 그러니 누구야? 당신 엄마야? 지금 우리한테 집에 빨리 안 온다고 소리를 치신 거야? 라면서 재차 확인을 했고 남편이 우리 그냥 참자. 병원에서 퇴원하면 애 데리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자. 라면서 저를 달래려고 했는데 저는 남편의 전화기를 뺏어들었습니다. 지금 말 안 하면 복장이 터져서 퇴원이 영영 안 될 것 같다며 남편을 내쳤고요.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더니 어머님은 야, 너 이제서야 전화를 하냐? 내가 전화했더니 그렇게 안 받고서는 이제 와서 전화를 하면 어떡해? 애를 낳았으면 미리 연락을 하던지 왜 하필 지금 이 시기에 애를 낳아서는 너 때문에 내가 제사 준비 하나도 못하고 말이야. 그냥 기다리다가 허겁지겁 제사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너 일부러 애를 이때다 싶어 낳은 건 아니니? 라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저를 능욕하시더라고요. 누가 애를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낳고 싶어 낳냐고요. 억지로 시댁에 끌려가고 있다가 목숨 걸고 손녀딸을 낳아줬더니만 제사 음식을 혼자 만들었다면서 따지고 들고 있으니 이게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제 아이한테는 할머니 소리를 들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을 했네요. 그러니 저도 그 자리에서 당신 입 안 다물어 진짜? 라며 반말을 시전하고 말았어요.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어 시어머니로 더 이상 어른 대접도 해주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신이 오라고 지랄을 해서 내가 출산날이 코앞인데도 갔잖아. 그러다가 애를 낳은 건데 당신이 출산한 며느리한테 그게 할 소리야? 내가 길 한가운데서 애 낳다 죽었으면 당신은 우리 부모한테 갈겨맞아 죽었어. 어따 대고 제사 음식 혼자 했다며 따지고 들어? 지금이 어느 상황인데 제사 타령이야?
당신 내 새끼 보러 집에 오기만 해봐. 내 근처에 오기만 해봐. 진짜 내가 당신 가만 안 둘 거야. 당신 멱살 잡고 동네 한 바퀴 돌 거니까 집에 올 거면 각오해. 라고 했어요. 이거 말고도 숨은 욕은 더 많이 했는데 숨 고르면서 절대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나타나면 가만 안 둘 거라고 수학의 너머로 말세닥으로 날려버렸네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반말한다고 난리인데 기분이 많이 상했는지 말을 더듬었고, 저는 저대로 할 말은 마저 다 하겠다면서 말세닥으로 계속해서 쏘아대다가 제 할 말을 다 하고 나서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고선 남편한테 핸드폰을 전해주겠다며 손을 내미니 남편은 자기 핸드폰을 챙기지도 못하더라고요. 제가 지엄마한테 소리치는 그 모습을 결혼 후 생전 처음 봐서 남편도 당황을 한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민망스럽긴 했는데요. 상관없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 결혼을 반대했을 때 그냥 하지 말았어야 했어. 당신네 엄마 진짜 최악 중에 최악이야. 라면서 남편 앞에서도 몇 분간 시어머니 욕을 아주 쉬지도 않고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니 남편도 다 죽다가 산 와이프랑 얘새끼가 불쌍했는지 제 앞에서 면먹었고 미안하단 소리를 하면서 시댁을 무조건 멀리하고 살자는 말을 해줬네요. 그 말에 저는 평생, 아니 나 죽을 때까진 진짜 니네 엄마 안 보고 싶다. 나 애 낳은 걸 우리 부모님이 보시면 니네 엄마 진짜 오늘이 제삿날일 텐데 라고 하면서 재차 화를 냈습니다. 그 후 저는 무사히 입원을 하다 퇴원을 했고 아이를 데리고서는 바로 친정으로 왔어요. 아직 친정 부모님은 있었던 일에 대해서 모르시고 저랑 남편은 최대한 아무 일도 없었던 척을 하면서 친정 부모님을 대하고 있네요. 남편은 지금 저를 대신해서 시어머니의 연락을 차단하는 중이고 저 따라서 독한 마음을 품고선 남편이 뭐라 한 소리를 했는지 시어머님은 아직 친정까지 찾아오진 않네요. 남편은 아무 일 없을 테니 마음 편히 먹고 쉬기만 하라며 저를 여전히 달래주고 있고요. 저 진짜 제 인생의 일을 이렇게 험난하게 낳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해보니 출산도 진짜 사람 하나 죽일 수 있겠을 만큼 위험천만한 일이더라고요. 그 위험천만한 일을 더욱 위험하게 벼랑 끝으로 내몰려 하셨던 우리 시어머니. 저 진짜 평생 시어머니한테만큼은 복수의 이를 갈며 무관심과 무시로 대응을 하려 합니다. 시어머니께는 며느리의 부재와 무시만큼 속 터지고 괴로운 게 또 없을 테니 말입니다. 어머님, 저 진짜 죽다 살아났어요. 어머님이 저 저승길 보낼 뻔한 거 절대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제 저도 바보처럼 어머님 시키는 대로 하면 살지 않을 거예요. 평생 시댁과는 발길을 끊고 살 테니 알아서 제사 음식을 차리던 밥을 해먹던 제발 좀 혼자서 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